지난 2008년 단일 모델로 첫 출시됐던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아우디나 렉서스와 같은 세계적인 명차로 키울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젤 차량을 넘어 일부 휘발유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꼭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하면 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세난의 영향으로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이 201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평균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폭스바겐의 아우디나 도요타의 렉서스와 같은 명차 브랜드를 겨냥해 고급차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은 제네시스로 정해졌는데요. 현대차는 본격적인 고급차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2008년 단일 모델로 첫 출시됐던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고급차를 담당하는 브랜드로 재탄생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제네시스의 런칭을 전격 발표하고 세계 고급차 시장의 높은 벽을 깨겠다고 강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역할 하나를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품에서 시작한 제네시스는 이제 이 시간부로 별도의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일 모델명이었던 제네시스를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정한 이유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올라선 현대차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에쿠스와 제네시스 중 제네시스의 인지도가 더 높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또 고급차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만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성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의 고급차로서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을 제네시스의 핵심적인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모델인 EQ900의 실루엣도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이 차는 애초 에쿠스 후속 모델로 알려졌던 차량입니다. EQ라는 명칭은 기존 플래그십 모델인 에쿠스를 뜻하는데 그동안 쌓아온 위상을 고려해 국내에서만 사용됩니다. 현대차는 EQ900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제네시스 브랜드로 6개의 차량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모델명은 알파벳 G를 기반으로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와 조합한 차명 체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형 세단은 G90, 현재 제네시스로 팔리는 차는 G80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차별화는 단계적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아우디와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루크 동코볼케를 전무급으로 영입했습니다. 지난 1967년 창립 이래 48년간 현대라는 단일 브랜드로 성장의 역사를 써온 현대차가 현대와 제네시스라는 복수의 브랜드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불리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을 넘어 일부 휘발유 차량까지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폴크스바겐이 2000cc급에 이어 3000cc급 포르쉐 등을 대상으로도 질소산화물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이산화탄소 수치 불일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폴크스바겐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80만여 대의 차량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 수치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폴크스바겐, 스코다, 아우디, 시트 차량의 1400cc, 1600cc, 2000cc 엔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디젤 차량을 넘어 일부 휘발유 차량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폴크스바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크스바겐사는 성명을 통해 디젤 엔진 차량뿐 아니라 휘발유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장치 관련 오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크스바겐이 휘발유 차량의 문제를 시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새로 적발된 차량은 2014년형 VW 투아렉, 2015년형 포르쉐 카이엔, 2016년형 아우디 A6 쿼트로와 A7 쿼트로, A8, A8L과 Q5 모델로 미국에서만 약 1만 대가 팔렸습니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타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폴크스바겐의 경쟁업체인 GM과 포드가 지난달 두 자릿수 성장을 통해 2001년 이후 최고의 10월 실적을 낸 반면 폴크스바겐은 작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며 제자리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0월 판매량이 예년의 30% 안팎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크스바겐 스캔들이 디젤에서 휘발유 차량으로 확대돼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치닫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30만 명 가까이 불어났지만 사회보험과 연금 등 처우와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46만 6천 원으로 정규직 평균 월급인 269만 6천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23만 원으로 지난해 115만 원에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정규직 임금이 3.5% 오를 때 비정규직은 1% 오르는 데 그치면서 격차가 더 커진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6.9%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떨어졌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상여금과 시간의 수당, 유급휴가 혜택을 받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모두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꼭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토록 하는 등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도 최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거래 때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됩니다. 반면 임대차 사실 확인 각서, 부채 현황표, 여신거래 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 등 8개는 폐지되고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 의무 확인서는 상품 설명서 등에 통합됩니다. 자필 서명도 최소화돼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난해 숨겨오던 3조 원대 손실을 한꺼번에 실적에 반영해 논란이 된 대우조선 해양 이후 대우건설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에서 잇따라 대규모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상 이익을 내던 기업이 갑자기 거액의 손실을 기록하는 현상을 회계절벽이라고 하는데요. 회계절벽 현상에 대해서 이보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회계절벽이 지금 만연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거액 손실 반영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사실 이 같은 현상은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서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 기준은 이렇게 네 주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회계 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 이상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한 분기에 떨어낸 기업이 36곳에 달했습니다. 국제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조선, 중공업, 건설 등 수주업종이 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니 이것이 비단 수주업종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수주산업뿐만이 아니라 철강, 항공, 전기전자, 통신, 가스업종 대표 기업들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공사, KT, 대우건설, GS건설 등 5개사는 한 분기에 5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한꺼번에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같이 회계절벽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회계절벽에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주산업의 관행입니다. 조선, 중공업, 건설 등 수주기업은 공사를 하나 수주를 하면 마무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수주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공사 진행률을 곱해서 분기 실적을 산출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진 분기별 손실과 이익도 들쭉날쭉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손실 은폐를 위한 이른바 빅베스 형태인데요. 주가 부양이나 투자 유치 등이 필요해서 좋지 않은 실적을 당장 발표하기가 어려울 때 손실을 일정 기간 동안 숨기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반영하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빅베스형은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편법이어서 범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회계절벽이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면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죠? 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에서는 회계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공사진행 상황 등을 자세하게 담아서 회계 투명도를 높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수주산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길어서 사업 도중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초기 공사 대금을 기초로 회계 작성을 해오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 계약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진행률과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청구 공사 금액 등 주요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하고요. 또 분기별로 공사 금액 등을 재산정해서 변동 내역과 이에 대한 충당금 적립 내역 등을 꼼꼼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회계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내부적인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을 해야 하고요. 핵심 감사체가 도입이 돼서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의 감사 결과를 적정, 부적정 이런 단문이 아닌 서술형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네, 이 같은 발표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기업들에서는 이런 회계 거액의 손실 반영이 어쩔 수 없는 수주산업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충당금이 급증하면은 비용 부담 증가로 단기적으로 큰 실적 악화까지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성이 없다고 해도 회계 절벽은 투자 정보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습니다. 회계 절벽이 반복이 되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고 회계 신뢰성 자체가 흔들려서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계 방식 개선이 산업계의 회계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계절벽 문제에 대해서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세난의 영향으로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 1,865만 원으로 지난 2012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강북 지역 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월 3억 9,946만 원보다 평균 185만 원 상승한 4억 130만 원을 기록하며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전세난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강북 14개 구의 평균 전셋값은 2억 9,803만 원에 육박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74.3%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수석에 나선 롯데가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을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월드타워점을 중심으로 강남의 관광 산업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수에 나섰습니다. 롯데 소공점의 경우 실적이나 시장 점유율을 놓고 평가했을 때 이변이 없는 한 연말 재입찰에 들어가는 면세사업 특허권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월드타워점은 낮은 평당 매출과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 입찰 경쟁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꼽힙니다. 신세계, SK두산 등 경쟁업체들이 모두 월드타워점을 뺏기 위해 공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승인 난관을 예상한 탓인지 롯데는 오늘 잠실 월드타워점을 미래에는 소공동 본점 매출을 능가하는 동부가 랜드마크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월드타워점에 1조 2천억 원을 더 투자하고 매장 규모도 국내 최대 규모인 3만 6천 제곱미터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롯데월드 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목표는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올 명분, 강남북 균형 발전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소공동 본점의 매출을 능가하는 한국의 대표 면세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롯데는 강남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송파, 강남 서초구 등 강남 3구를 연결하는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광도 우물안 개구리 차원에서 넘어서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강남권을 하나로 관광벨트로 묶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또 월드타워 앞에 위치한 잠실 석촌호수에 두바이, 라스베가스에 이은 세계 3대 대형 하모니 음악 분수를 조성한다는 보관입니다. 월드타워점 내 중소 중견 면세 브랜드 매장도 2배 이상 키워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 브랜드 매장인 K스토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년간 누적 외화 수입 5조 원, 부가가치 창출 4조 8천억 원, 직간접 고용 창출 2만 7천 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이를 통해 2020년까지 5년간 누적 외화 수입 5조 원, 부가가치 창출 4조 8천억 원, 직간접 고용 창출 2만 7천 명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기간 잠실 월드타워 단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총 2만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롯데가 공연, 문화, 체험, 관광 쇼핑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관광 쇼핑 복합단지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연말 치열해진 시내 면세점 특허권 경쟁에서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삼성 SDI와 LG화학의 2차 전지를 둘러싼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 SDI가 화학 부문을 전량 매각하고 배터리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있어 LG화학에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삼성 SDI가 추격에 나설 수 있을지 업계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본격 눈앞에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필수 공급제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점유하기 위한 삼성 SDI와 LG화학의 경쟁을 빗댄 말입니다. 지난달 30일 다급히 그룹의 화학 계열사를 모두 매각하고 2차 전지에 집중하기로 한 삼성 SDI가 토끼, 90년대부터 꾸준한 투자를 통해 2007년부터 본격 배터리 수주를 시작, 현재 글로벌 시장 1, 2위를 다투는 LG화학이 거북입니다. 삼성은 화학 3개사를 롯데케미칼에 매각함으로써 2조 5,8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5년간 총 2조 원 이상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확대 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20개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한 LG화학은 최근 중국 남경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며 생산 능력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향후 실적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
2차 전지 사업이 본격 각광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09년 1월 삼성 SDI 주가는 56,000원, LG화학은 71,45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두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삼성 SDI가 90.1%, LG화학은 326.1%를 기록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주가는 전날보다 4.23% 상승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으로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반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기준 LG화학의 향후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5.93배,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은 1.85배입니다. 이에 비해 삼성 SDI는 같은 달 기준 PER은 20.67배, PBR은 0.65배입니다. 절대 수치 기준으로 삼성 SDI 주가가 LG화학 대비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으나 반대로 삼성 SDI의 성장성을 낮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삼성 SDI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화학 부문을 매각한 시점에서 단기적 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LG화학은 3분기 전지 부문이 100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 외 화학 등 전 사업부가 안정적인 덕분에 삼성 SDI보다 높은 기업 가치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순위로 보면은 LG화학이 지금 2위를 바짝 추격하는 2위 정도 수준으로 글로벌 인지도가 좀 확대가 돼 있는 상황. SDI는 거의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은 맞아요. LG화학은 글로벌 위상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흑자로도 돌아서고. SDI 쪽은 위상 부분이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부분도 흑자 전환이 힘든 구조 상황이고. 삼성 SDI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LG화학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41%가 물갈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0월 30일 종가 기준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을 10년 전인 2005년 말과 비교한 결과 10년 새 41개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진입한 41곳 중 15곳이 식음료, 서비스, 유통업종 등 내수 기업이었고 탈락 기업 중 11곳이 IT와 전기전자, 조선, 건설 등 수출 주력 업종이었습니다. 산업의 지형도가 급변하는 모양새입니다. 신규 진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서비스, 유통, 제약으로 모두 4개사씩 늘어난 반면 조선, 기계, 설비는 5개사나 줄었습니다.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즉 신용대출이 금리에서 차지하는 가산금리 비중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더한 은행권 기준금리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산출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KB국민, KB하나, NH농협, 신한, 우리, 스탠다드 차타드, 시티 등 7개 시중은행의 9월 마이너스 대출 평균 금리는 연 4.17%로 이 가운데 기준금리 평균은 연 1.58%, 가산금리 평균은 연 2.59%였습니다.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1.0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의 평균 마이너스 대출 금리가 연 4.34%로 가장 높았고 가산금리 비중도 63.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고 신한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 비중이 54.8%로 가장 낮았습니다. 외국계 시중은행은 국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고 가산금리 비중도 컸습니다. 시티은행의 평균 금리는 5.56%로 가산금리 비중이 72.1%에 달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4.6%로 가산금리 비중이 67.6%나 됐습니다. 쏠림 현상 우려가 제기된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 연계증권의 발행 잔액이 현재 36조 5천억 원 수준에서 2017년까지 25조 원대로 10조 원 이상 감축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는 H지수 ELS의 총 발행 잔액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은 우선 이달부터 전달 상환액의 범위에서만 새로 H지수 ELS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내년 2분기부터는 전분기 상환액의 90% 수준까지만 H지수 ELS를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9월 말 기준 전체 ELS와 DLSH 지수 중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의 비중은 37.9%입니다. 이처럼 쏠림 현상이 커지자 투자자와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글로벌 주류 기업 디아지오 코리아가 오늘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의 신제품 윈저 W 레어를 선보였습니다. 윈저 W 레어는 알코올 도수 35도로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방문해 품질을 인정하고 왕실 보증서를 발급한 위스키 명문 로열 라크나가 증류소에 원액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천연 대추 추출물과 참나무 향 등을 더해 슈퍼 프리미엄의 풍미를 한층 높였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평년보다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치를 사 먹는 가정이 늘면서 김장철 채소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SK플래닛 11번가에서 10월 말까지 중고도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8배 늘었습니다. 긴 경기 불황에 중고책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자 온라인 쇼핑업체에서는 살균 중고책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그동안 감소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1년 새 도로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복지나 처우도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뒷걸음질하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